정말 주제를 정말 잘 기획해서 잘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아침 뉴스가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 간의 세계적 관심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종전협상을 맺어가느냐, 만들어가느냐 얘기를 뉴스 진행하는데 저희 전쟁기념사업회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협상의 과정보다도 협상의 엔더스테이트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협상 과정에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것인가, 미국이라는 강대국, 러시아라는 강대국, 또 중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진행된 협상 과정에서 어떤 교훈을 찾는 작업을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인데 끈질기게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 이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작 단계입니다만 이런 포럼은 이와 같은 주제의 포럼은 우리 전쟁기념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안보 학술단체에서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만 오늘 중요한 출발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소개를 하셨지만 최고의 이 분야 전문가분들과 또 정책 경험을 가진 분들을 모셨습니다. 제가 국방연구원에 들 때 알게 된 지식인데 러시아는 KGB 요원과 외교부 인사들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학교가 국제관계대학입니다. 모스크 국제관계대학에서 공부하시고 서울대학에서 지금 고학들을 가르치고 있는 신범식 교수, 정말 어렵게 제가 모셨습니다. 신범식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고 또 그 미국과 한국의 원자력 협정 문제를 쭉 가장 최전선에서 다루고 러시아 대사님께서 박노백 러시아 대사님, 전 대사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증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본인 스스로 모스크바 국제관계대 첫 번째 한국인 박사다 이렇게 늘 자랑하고 살아오신 이영철 박사님 모셨고요. 합참 의장을 지내신 우리 최윤희 의장님, 또 신석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고견을 기대합니다.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범식 교수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정치 변동과 종전협상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국제정세가 변동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봤으면 좋겠는가 하는 질문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종전협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종전협상이 왜 중요할까 하는 그런 이 질문이 또 생깁니다. 뭐 종전이 우리나라랑 실제 연관이 없는데 왜 종전협상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 외교에 대해서 이게 어떤 함의를 가지느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국제정세 변동을 이제 뭘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 외교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 변화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행태가 트럼프라고 하는 독특한 인물 때문에 이렇게 이런 모양새로 나타나면서 혼동을 가져오는 것이냐, 안 그러면 트럼프의 그런 독특한 특성이 발현되겠지만 구조적으로 미국 외교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한 것이냐 하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종전협상이라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정리해주는 수준에서 끝나는 그런 거냐, 아니면 이것이 소위 말해서 변화하는 국제 질서의 향방을 예시하는 어떤 국제 정치의 중요한 원칙들이 국제 정치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실현되는 계기가 되느냐, 이런 질문이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생각하신 것처럼 얄타 체제라고 불려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체제에서 얄타 회담이 중요했던 이유는, 물론 얄타 회담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전쟁 후의 전후 처리의 문제, 물론 한반도, 조선반도 문제를 포함해서 그것을 이제 중요한 연합국 그 정상들이 다룬 회의였지만, 그 회의가 중요했던 이유는 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두고 볼 때 거기서 적용되어진 원칙이 이후 전후의 국제 질서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작동되었다는 점이죠. 어쩌면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전쟁을 정리하는 이런 종류의 회의라는 성격을 가지지만, 이것이 이후에 소위 말하는 탈냉전기 또는
탈단극 시기의 국제 정치의 질서를 규정하는 중요한 이 원칙들이 적용되어지는 회의가 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한국 외교에 대한 이 이제 함의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서 지킬 것과 변화하는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취할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방식으로 결합되어져야 하는 그런 이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에 이제 이 미러 관계의 변화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과 관련되어진 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크림반도로 합병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호감을 가진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가지고 아주 세계 그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그 이 지도자들을 깜짝 놀래준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트럼프 2기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거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좀 능숙하게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느낌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1기 시기보다는 훨씬 더 자기 방식의 정돈된 자기 정책들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미국의 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해봐라 그러면 소위 말하는 패권적 질서,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특징은 이 규범 규칙을 기반으로 해서 자유주의 거버넌스가 전체의 지구 질서를 운용해 나가는 틀, 이제 그것이 작동되어지는 질서인데 이것이 운영되어지는 자유주의 규범 질서라는 것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공공재나 이것을 지키도록 이 지구 국가들이 듣지 않을 때 일정하게 제재하고 또 그 듣는 국가들과 함께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소위 이런 것들이 이제 리더 국가가 치러야 할 비용인데 이 비용을 더 이상 치르지 않겠다. 그 다음에 미국 스스로가 지금 국제정치적 특성이 패권적 질서라기보다는 다극적 질서의 특징을 가진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마크 루비오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다극 질서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미국은 이 다극 질서 속에서 1등 국가로서의 그 지위는 유지를 하되 그러나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깥에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미국 내부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국내 정치 우선성이라는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현재 지금 미국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겠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미국의 세계 전략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1위 강대국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그 수성 전략에 가까운 것이고 그 방법론에서는 국내 정치적으로 미국의 재정, 무역과 관련되어진 적자들을 해소하면서 또 동시에 미국의 아주 국익과 사활적 이익이 관련되어진 산업 생산력과 무기 생산 관련되어진 부분에서 미국의 우위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우방이나 적국이나 경쟁국을 가리지 않고 거래주의적 관점에서 그 수단들을 확보해내겠다 이런 것이 이제 트럼프의 기본적인 이 방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이제 미러 관계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은 러시아가 적대적이며 견제해야 될 대상 그리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서 규범 파괴자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러시아를 대하던 것을 변화시켜서 러시아도 활용할 구석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아니 어떻게 보면 더 활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작동되어지고 있는 이제 부분이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이런 생각들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함으로써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보호한다는 명분 속에서 국력을 그곳에 쏟아부어야 하는 일을 멈추고 대신 이제 러시아와의 일정한 정도의 타협적 거래를 통해서 이 미국의 지출을 줄이면서 동시에 러시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다. 그리고 이 창끝이 겨누고 있는 것은 중국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에게로 향하는 것인데 바로 이제 그런 면에서 글로벌한 수준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가장 이 러시아와 미국 관계가 개선됨으로써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미묘하지만 굉장히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국제정치의 경쟁장이 동아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현재 미국의 대정책적인 변화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특징으로만 파악하기보다는 국제 질서에 있어서의 힘의 분포나 이런저런 그 상관관계에 있어서의 변화가 결국은 국제 질서의 구조를 바꿔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이후에도 사실은 이런 변화가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힘이 변화했느냐? 미국이 여전히 가장 강력한 나라 아니냐? 그리고 미국의 규범력이라는 것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실 수 있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인 힘의 분포는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압도적인 힘으로 중국을 제어할 수 있었던 시기와는 다른 힘의 분포의 변화가 생겼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과거에는 전혀 이 국제정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제3세계 국가들이라고 일컬어졌던 나라들이 지금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는 글로벌 사우스죠. 글로벌 사우스가 사실은 상당한 정도로 그 힘에 이 차지하는 비중을 꾸준히 높여왔다는 거예요. 2008년 국제 금융 위기, 경제 위기를 기점으로 남쪽 국가들의 무역고와 북쪽 국가들 간의 무역고를 비교를 해보니까 그 시기를 기점으로 이 역전이 돼요. 그래서 남남 국가들 간의 무역고가 훨씬 더 늘어가는 그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제 질서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압도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던 것이 점차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미국을 아직 능가하는 국가들이 중국을 포함해서 있다라고 보기에는 종합국력상 미국을 능가하는 국가들이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분명히 이 바뀐 힘의 분포를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면서 자기의 취약점들을 보강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게 미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고 이걸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에서의 미국의 역할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있어서 일정한 정도 미국이 효율성을 추구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들과 관련하여 미국의 내부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결과로 귀착되도록 정책을 유도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미국의 정책의 변화가 결국은 국제적으로 여러 도전적인 요인들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 전쟁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국제정치적인 변동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쟁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지점은 일단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좀 독특하다는 점은 그 종전협상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전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삼중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그 삼중전쟁의 성격은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전쟁은 러시아와 미국 서방이라고 하는 이 국제전적인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동시에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었던 돈바스 반군, 분리주의자들이죠. 이들과 정부군 사이에서의 전쟁이 한꺼번에 얽혀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국 서방 대 러시아,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 돈바스라고 하는 이 세 차원의 전쟁이 대리전에 의해서 엮여져 있는 전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을 단순하게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마무리하는 순으로 쉽게 끝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접근을 하게 될 경우에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결국은 돈바스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있었던 이 문제는 결국 이 전쟁을 러시아가 개시함으로써 이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합병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 보라색 세 번째 전쟁의 차원을 이제 사실은 정리하는 그 해법을 러시아가 선택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전쟁에서는
사실은 양측 다 능력 대결에서 어느 한쪽에 압도적인 우위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크라이나에게 지지 않을 방어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그럼 러시아의 압도적인 공격력에 대해서 아무 힘없이 그냥 무너지느냐? 서방이 그걸 백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삼면에서 시작됐다가 곧이어 정리되어진 전쟁 그 모습이 지금 3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비슷한 형태로 있다는 것은 양쪽이 러시아 쪽도 압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능력이 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역으로 또 러시아를 완전히 여기서 몰아내기에는 또 힘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있다는 측면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이 삼중 전쟁의 복잡한 측면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이 복잡한 내부적 구조와 역사적인 그 실타래들이 얽혀 있는 이 전쟁이 끝나는 해법은 어디서부터 찾아질 수밖에 없느냐? 러시아와 미국 서방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 이 전쟁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래서 이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만의 관계가 정리되는 수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국제 질서의 변동 방향과 연계되어져서 이 전쟁의 해법이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전쟁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끝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단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이제 끝으로 하나 또 그 전제로 깔아야 될 것이, 러시아가 이 전쟁을 3년 동안 치러오면서 또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의 침략을 막아내면서 능력에 있어서의 일정한 정도의 변화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러시아가 이 전쟁을 3년 동안 끌어오고도 향후에 이런 정도의 강도의 전쟁을 2, 3년 더 끌어갈 수 있는 정도의 전쟁 지속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많은 관측자들이 이게 러시아가 종이호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이제 그런 그 전쟁을 시작했던 러시아의 모습을 보면 분명하게 푸틴 대통령이나 러시아의 리더십에 커다란 판단의 착오가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착오 못지않게 이 전쟁을 오래 끌게 만든 또 하나의 요소가 뭔가 하면 서방의 또 판단의 착오입니다. 즉 우크라이나를 충분히 준비시켜서 방어적인 군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계속 공급함으로써 러시아의 침략을 한편으로는 막아내면서 서방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러시아의 핵폭탄급 사상 유례가 없었던 경제 제재를 취함으로써 러시아를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 부분이 또 서방의 착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이 커다란 착오가 같이 결합되어지면서 이 전쟁이 이렇게 길게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을 치러내면서 결국은 러시아는 이 정치적 안정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전시 케인지안 효과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도리어 경제가 성장을 하는, GDP가 2023년, 2024년에 4%대 그리고 4.3%, 4.1% 요 수준에서 이게 이제 2023년, 24년 다 그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제재를 받았는데 러시아 경제가 무너진 게 아니라 성장을 하면서 전쟁을 끌어갈 수 있는 내구력을 가지고 있으면 한편에서 증명을 했고요. 한편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서방과 이제 미국과 유럽의 지원이 완전히 끊어질 경우에 우크라이나 아무것도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꾸준히 내부적인 군수 산업들을 부지런히 발전시켜서 한 그 논자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40%, 특히 드론 같은 것들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드론을 가장 저렴하게 생산하고 있는 나라. 40에서 45%의 군비를 내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자기 군수 산업을 발전시켜 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와중에서도 양쪽에서는 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들을 계속 끌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사실은 서방 유럽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일정한 타협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이 전쟁이 꽤 오래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점을 얘기해 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 종전 시나리오를 생각하기 전에 바로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증대되어진 군사적 능력이란 부분을 일단 좀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오늘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표로 일단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러시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을 시작한 초기의 목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중립화하고 그 다음에 점령한 지역을 일종의 노바러시아라고 하는 구제정 러시아식의 자기 영토, 제정 러시아 영토였던 지역을 자기 영토화하겠다는 것과 우크라이나의 이 러시아에 적대할 수 있는 군대 주둔 같은 것들을 이제 반대하고 우크라이나 정권이 러시아에 적대하지 않는 정권이기를 요청한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조건을 시종일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이렇게 이 주장을 계속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력으로 이 전쟁을 끌어가면서 우크라이나를 결국은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감 같은 것들이 이제 배경에 깔려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얼마 전에 그 루비오 장관도 그렇고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계속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미국은 이 전쟁으로부터 손 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협박을 양쪽에다 대고 해야만 할 정도로 사실은 그 전쟁 의지가 결코 꺾이지 않는 모습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러시아에 변치 않는 이 완고한 이런 입장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실적으로 나토가 직접 개입해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희생도 큰데 지금보다 더 큰 희생을 또 감수하면서까지 끝까지 싸우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정도 러시아 요청, 즉 중립화, 우크라이나에 가입 안 하고 영토적인 양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안전보장 문제를 확실하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요청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답을 줘야 되는 거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해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광물협정이라고 하는 다소 생뚱맞은 해법이었습니다. 근데 광물협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히토류를 포함한 이 광물들을 개발하는 권리들을 미국이 이제 얻게 되면서 투자하면서 들어가서 그 광물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돈바스 지역에 있는 광물들과 히토류들을 개발하는 부분도 러시아랑 같이 얘기를 진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우크라이나 전역 지역에 있어서 이런 관건이라는 것들을 매개로 해서 미국이 개입되어져 있는 사업이 구우크라이나 영토 또는 신 러시아 영토와 현재 우크라이나 지배 영토의 전역에서 미국이 그 전체에서 운영해 가고 있는 이 투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는 일들은 없을 것이다라는 식의 굉장히 경제적인 해법으로서 이제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해답인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자지구 관광지역 개발안이라든가 지금 북한과 미국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미국의 접근법이 이 광물협정이랑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경제적인 해법을 통해서 안보적인 문제를 풀어나가고 미국은 거기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내겠다. 그리고 그동안 이 지역에 투자한 또는 소모한 군비와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들을 일정 정도 원금 회수하겠다. 이런 상당히 거래주의적인 해법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도 맨 처음에 광물협정이 이게 답이 되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거래주의적인 이 스타일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되어진 그런 이 해법으로 정말 진지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하게 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과연 그것을 우크라이나가 받을까요? 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유럽이 이 전쟁의 초기에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위해서 동맹이 뭉치자라고 하는데 함께 동조했던 그래서 러시아와의 그 가스관도 끊고 독일 그렇죠. 그다음 러시아에 투자했던 것들도 다 포기하고 털고 나오고 그러면서 그 미국과 함께 자유주의 진영으로 뭉쳤던 그 유럽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들을 표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 결국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러시아에게 양보를 해주는 결과는 결국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시켜주고 유럽의 안보를 저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우려가 커지는 거죠. 따라서 속상한 이야기입니다만 우크라이나가 좀 어렵더라도 계속 전쟁을 해주면 유럽 입장에서는 시간 벌기와
그 다음에 재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을 확보해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유럽이 가지고 있는 이제 속상하지만 내심 가지고 있는 이 입장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크라이나도 크게 나쁘진 않은 게 거물 협정 이외에 어떤 확실한 안전 보장, 뭐 미국과 동맹을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은 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우리 한국 전쟁 끝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강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미동맹이라는 것들을 결국 만들어냈는데 그런 종류의 미 우크라이나 동맹 이런 걸 만들든지 안 그러면 나토가 들어와서 평화 유지군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뭔가 이 확실한 안전보장책을 트럼프 대통령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이 가능한 조건들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유럽의 지원에 의존해서 이 전쟁을 지속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우크라이나에게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변수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하게 이 전쟁으로부터 손을 떼고 싶은 게 분명한 의지이고 러시아도 미국이 만약 그런 의지가 분명하다면 같이 거기에 뜻을 합쳐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자기의 조건을 관철시키면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같이 가는데 이제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변수로 작동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그 변수들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협상을 선호하거나 아니면 무력으로 해결하거나 어느 쪽이냐라고 했을 때 협상을 선호하는 쪽이 적극적이고 소극적이냐 그 다음에 이 지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 유지하고 도울 거냐 아니면 축소해 갈 거냐 아니면 완전히 끝낼 거냐에 따라서 사실은 지원을 강하게 하면서 협상이라고 하는 수단을 소극적으로 대하던 입장들이 고강도 분쟁이 지난 22년에서 25년까지 있었던 상황이라면 미국의 입장은 지금 도리어 지원도 중단하고 협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니까 A라는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이 A에서 비교적 수렴하는 지점들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유럽이 계속 지원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긴 협상 과정이나 저강도 분쟁이 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유럽마저도 지원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면 결국 남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저항하겠다라고 하면 우크라이나에게 남는 방법은 게릴라전과 같은 비정규 전쟁으로 이거를 계속 끌고 가는 그런 방식들이 남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의지가 비교적 좀 강한데 우크라이나에게 어떤 그 안전 보장에 대한 확신을 해줄 수 있느냐가 이 트럼프 제안의 성패를 가를 굉장히 중요한 결국 남은 마지막 조건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을 두고 이제 미국의 외교안보 팀이 계속해서 러시아에게 일정한 안들을 이제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토 군이 아니지만 다국적의 형태가 우크라이나 안에서 일정한 정도의 이 평화 유지 활동을 하는 안 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위한 다국적인 그 합의를 이끌어서 그것으로 우크라이나 안전을 보장하는 안 등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계속 지금 이 러시아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고한 입장인데 정말 미국이 손떼겠다고 하면 러시아도 어떤 시점에서 타협의 자리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반대의 예측도 있습니다. 오데사 먹을 때까지 러시아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저는 일단 이 미국이 이렇게 협상을 추구하고 있을 때 러시아로서도 협상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국제적인 인도스먼트 하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그래도 안정적인 그 협상으로 휴전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정쩡하게 끝내놓으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결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재무장의 시간을 주면서 이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유럽이 가지는 우려나 이런 러시아의 우려가 안보 딜레마로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푸틴으로서도 이 기회를 쉽게 그렇게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아니다라는 점을 주로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과 관련되어진 이야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이 이제 이 전쟁 시나리오를 통해서 주목해야 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보면서 일단 저희가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속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지정학적 중간국들의 운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지정학적 단층대가 활성화되어지는 것들을 이미 이제 오랫동안 경험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지정학적 균형점이 바뀌고 있을 때 그 균형의 밸런싱 포인트를 어디 잡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 균형이라고 하는 얘기를 잘못 이제 오해하시면 5대 5의 그 이퀄리브리움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적절한 우리가 생각하는 균형점과 객관적인 균형점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6대 4건 7대 3이건 만약에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안보의 기초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면 이걸 기초로 하되 그 우리에게 맞는 균형점에 대한 내부적인 좀 논의들이 시작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초당적인 그 균형점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일정한 정도의 우리 외교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저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블레임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괴롭습니다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흔들리는 외교를 이제 하게 됐던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흔들리다 보면 양쪽에서는 자기에게 가장 가까웠던 지점을 그 레퍼런스 포인트를 잡습니다. 조금만 더 당기면 이게 내 쪽으로 오겠구나. 그럼 그렇게 그런 힘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 외교의 이 지정학적 중간국의 그 이 외교안보적 딜레마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그 주체적으로 자기의 밸런싱 포인트를 좀 정해서 일정한 스탠스를 취하게 될 경우에는 역으로 그 지정학적 중간국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계속 이걸 유지할 때 도리어 그 강대국들이 학습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이 밸런스 포인트가 이 정도였지.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자기의 정책들을 세워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중간국의 균형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초당적인 합의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일관된 스탠스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 한 가지를 드리고요. 뭐 나머지는 혹시 있다가 질문 시간이나 이런 때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 더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또 이해할 수 있고 협상에 대한 변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체계적 학구적이기보다는 일주일에 되나, 일주일 안에 협상이 이루어지나, 그러면 한 달 안에 이루어질까, 또 누가 유리하게 될까, 트럼프 압력을 넣는 것 같은데 넣게 될까, 이런 부분인데 학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런 변수들이 많다는 얘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이런 전쟁, 서방과 러시아 이렇게 지면서 밸런스를 좀 잘 지향해야 된다는 어려움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